너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 이제 우리 태민이 정직원 됐으니까 이 집엔 기생충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모진 욕설이 독을 바른 송곳처럼 고막을 찢고 들어와 널찍하고 환한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남자, 내 법적 남편인 이태민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에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구두코를 비벼댈 뿐이었다. 내 마음은 그의 말없는 동해 속에서 한 뼘 한 뼘 차갑게 식어가다 산산조각이 났다. 기생충. 이 강남 한복판,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캐슬 아파트를 이태민의 쥐꼬리만 한 월급과 하늘에서 떨어진 운으로 샀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 그건 나, 박수민, 남들 눈에는 그저 가정주부인 내가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가장 복잡하고 골치 아픈 재무감사 외주를 받아가며 수십 잔의 믹스커피와 수백 번의 밤샘으로 그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진밑 빠진 독 같은 사채 빚을 메워 악귀 같은 놈들 손에서 겨우 지켜낸 집이었다. 내가 기생충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아. 이 만신창이가 된 숙주를 너희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지. 결혼기념일의 촛불 저녁 식사는 꼬박 오후 내내 준비했다. 최상급 한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소한 향을 풍겼고 그 옆에는 정성껏 끓인 전복죽과 깔끔한 밑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심지어 이태민이 딱 한 번 사줬던 실크 원피스까지 꺼내 입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컨실러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검풀은 다크서클이 선명했지만 얼굴에는 애써 다정한 미소를 띄었다. 수민아, 우리 이제 고생 끝이다. 이태민이 지난주 정직원 합격 통지를 받고 나를 껴안으며 한 말이었다. 나 역시 그땐 순진하게 믿었다. 그래, 드디어 끝이라고.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들린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이태민은 진한 술과 고기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들어왔다. 얼굴에는 남들의 축제에서 얻어온 붉은 기운이 가득했다. 그는 식탁 위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몸을 던지며 웅얼거렸다. 아, 피곤해 죽겠네. 부장님들이랑 한잔하느라 마음속 불꽃이 훅 하고 타올랐지만 억지로 짓눌렀다. 나는 다가가 곁에 쭈그려 앉아 양말을 벗겨주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발을 뺐다. 이거 만들었어. 나 밖에서 동료들이랑 축하하느라 다 먹었는데. 너나 먹어. 아깝게 버리지 말고. 그는 눈을 뜨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축하.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과 그의 넥타이에 묻은 선명한 립스틱 자국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의 정직원 전환을 위해 이 집이 집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불과 3시간 전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소름이 끼치는 김 사장에게 700만 원을 송금했다. 그 돈은 내가 이번 주 미친 듯이 일하며 사흘밤을 세워번 돈이었고 고작 빚의 디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그의 월급 300만 원짜리 쥐대한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 나를 겨우 깨어있게 했다. 화내면 안 돼, 박수민.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은 정말 끝이야. 진짜 악몽은 그 주말에 찾아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치 자기 영토를 순시하는 여왕처럼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시어머니는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TV 장식장을 쓱 훑더니 잊지도 않은 먼지를 과장되게 털어냈다. 아이고, 우리 태민이가 이제 대기업 정식 과장인데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 수민아, 너 온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집골 좀 제대로 하고 살아야지. 시누이 이태희는 소파에 드러누워 내가 깎아준 과일을 집어먹으며 음흉하게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새언니. 우리 오빠 이제 신분이 다른데 새언니도 언제까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순 없잖아. 여자가 일을 안 하면 금방 사회랑 단절된다고. 그럼 어떻게 우리 오빠한테 어울리겠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나는 그 말을 듣고 칼을 쥔 손을 멈칫했다. 온종일 집에만 있는다고? 한가하다고. 나는 매일 15시간 이상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수억 원의 자금 흐름을 처리하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최고 수준의 고객들과 화상회의를 한다. 내 수입은 이태민의 10배가 넘는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내가 집 밖에 나가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밥벌레일 뿐이었다. 어머니, 태희야, 수민이 걔도 하는 일 있어. 이태민이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즉시 그에게 화살을 돌렸다. 내가 쟤를 왜 감싸고 돌아?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났는데 쟤는 시집와서 몇 년째 알 하나 못 낳고 있잖아. 이제 내가 출세하니까 숟가락만 얹으려는 거 아니야? 맨날 집안 경제권 쥐고 흔드는데 내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는지 누가 알아. 그 말은 독침처럼 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뿐인 남동생은 아직 대학생이라 내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한 푼 한 푼이 모두 내 피와 땀으로 번 것이었고 이태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뜨거운 삼계탕을 들고 나가 쿵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다. 질투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 집 돈은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고 장부 하나하나 다 정확해요. 태민 씨 월급은 제가 한 푼도 건드린 적 없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시어머니가 세차게 식탁을 내리쳤다. 돈도 못 버는 년이 어디서 돈 관리를 해? 우리 태민이가 번 돈은 당연히 이 어미가 관리해야지. 보아하니 내가 캥기는 게 있구나.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가슴에 손뭉치가 꽉 막힌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유일한 희망인 이태민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서서 단 한마디라도 나를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풀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수민아, 그냥 앞으로 집안 살림은 우리 상의해서 하는 게 어때? 엄마도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우리를 위해서 좋으라고? 나는 그를,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그 남자를, 그를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막대한 빚을 짊어졌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 나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약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는 내가 가져다준 번듯한 삶을 즐기면서도 그 이면에 내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다는 진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발판과 보모, 돈 버는 도구는 필요했지만 결코 자신보다 잘난 아내는 필요 없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홀로 서재에 앉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자물쇠로 잠긴 철제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지옥에서 온 계약서 디태민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서명했던 사채 계약서와 그보다 더 끔찍한 신체 포기 각서가 들어있었다. 그의 서명과 붉은 지장이 귀신처럼 종이에 새겨져 있었다. 노트북을 켜고 익숙하게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화면에 금성 캐피탈의 입금 계좌 정보가 떴다. 나는 마우스 커서를 지체 버튼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내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 긴 능지처참과 같았다. 빚만 다 갚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의 블랙홀은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내가 없는 이태민이 가장 노릇을 하는 새로운 삶을 원했지? 좋아, 내가 그렇게 해줄게. 결전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 주말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거의 매일같이 온갖 핑계를 대며 우리 집에 나타났다. 오늘은 아들이 보고 싶다며 밥을 해주러 왔다면서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내가 퇴근한 후 당연하다는 듯 치우기를 기다렸다. 내일은 허리가 아프다며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말끝마다 은언점고 힘도 좋잖아. 어차피 할 일도 없으면서 라는 경멸을 담았다. 이태민은 이를 못 본 척했고 심지어 이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회사 회식에 참석했고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내가 참다 못해 따져 물으면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나 이제 과장이야. 이런 접대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당신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길 바라는 거야? 고개를 못 들어? 누가 지금까지 그가 고개 들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줬는지, 빚쟁이들에게 다리가 부러져 한강에 던져지지 않게 해줬는지 그는 잊은 모양이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떨어졌다. 그날 나는 긴급 인수합병 건이 사전평가를 막 끝내고 심신이 지쳐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잔뜩 신이 나서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며 이태민에게 살갑게 소개했다. 태민아, 이것 좀 봐라. 왕 이모님 댁 따님인데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교에서 조교로 있단다. 참한 아가씨지. 그 여자는 부끄러운 듯 이태민을 흘끗 보더니 이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맞선이었다. 엄연한 아내인 내 앞에서 대놓고 버리는 맞선. 황당함, 분노,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슬픔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화를 낼 수조차 없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박다구니 쓰는 여자처럼 보이면 그들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셈이니까. 나는 그저 조용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세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싸울 기세로 외쳤다. 무슨 뜻이냐니? 박수민,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너 알도 못 낳는 암탉 주제에 번듯한 직장도 없이 우리 아들 집에 빌붙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우리 이씨 집안대를 끊을 셈이야? 넌 이제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 이태민은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집엔 내가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우리 태민이는 이제 대기업 과장이고 앞날이 창창해. 당장 집안 좋고에 잘 낳는 며느리 얻어줄 거니까. 넌 내 짐이나 챙겨서 당장 꺼져. 빈손으로 나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 네 글자가 녹슨 칼처럼 내 심장을 몇 번이고 난도질했다. 나는 웃었다. 쓴 웃음도 냉소도 아니었다. 눈앞에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어머니, 이 집이 지금 얼마인지는 아세요? 저희가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닥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태민이 갑자기 폭발했다. 그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내가 마지막 증거로 삼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꺼내들었던 가계부를 낚아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그깟 숫자로 날 좀 그만 압박해. 박수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그는 충혈된 눈으로 마치 격분한 짐승처럼 소리쳤다.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더는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확인받고 싶지 않아. 더는 당신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회사 사람들이 뒤에서 다 수군거려. 마누라 덕에 편하게 산다고.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나. 가계부는 산산조각이 났고 내 피와 땀이 기록된 수많은 영수증과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자만스러운 시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눈에 담긴 노골적인 조롱을 보았다. 그런 거였구나. 그는 몰랐던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정된 삶이 내 존엄과 피눈물로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천재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우리 집보다, 나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너 그냥 죽어버리지 그래? 이제 태민이 정직원 됐으니까 우리 집엔 기생충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저주가 다시 울려 퍼지며 이 황당한 소동의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한 장 한 장 주었다. 한때 내 분투의 훈장이었던 이 숫자들은 이제 내 죄를 심판하는 증거물이 되어버렸다. 좋아. 정말 좋아. 나는 동작을 멈추고 몸을 일으켜 나와는 상관없는 연극을 보듯 그들을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화면을 밀어 올려 다시는 연락할 일 없기를 바랐던 그 번호를 찾아냈다. 전화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낮고 위험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수민 씨, 이 시간에 전화하신 걸 보니 이번 주 입금건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고 심지어 한 가닥 해방감마저 깃들어 있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전화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저 이태민 씨와 곧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제가 섰던 채무개인 보증계약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 그렇습니까? 이거 참 흥미로운 소식이군요. 네, 나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린 이태민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이번 주 이자는 더 이상 제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원금과 이후의 일들은 애초에 두 분이서 맺으셨던 계약서대로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박수민 씨. 전화를 끊자 거실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다. 시어머니 얼굴의 자만스러운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리고 이태민,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가 애써 잊고 지냈던 악마와 맺었던 그 계약을 마침내 떠올린 것이다. 나는 그를 향해 지난 3년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있어, 태민 씨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밖은 이제 곧 닥쳐올 그들만의 지옥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나는 이 집에 속한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옷장 속 비싼 옷들, 화장대 위 개봉도 하지 않은 화장품들, 심지어 내가 직접 고른 커튼과 카페투까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겼다. 그 안에는 내 노트북과 모든 전문 자격증,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의 죄증이 담긴 철제 상자가 들어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섰을 때 이태민과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두 개의 석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이태민의 얼굴은 벽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을 한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다시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 했다. 이 미친년. 내가 무슨 짓을. 저는 그저 제게 속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끊고 그녀 너머의 이태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정정할 게 있네요. 저는 기생충이 아니에요. 전 그저 수혈을 멈춘 공혈자일 뿐이에요. 나는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과 이태민의 울음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참으로 감미롭게 들렸다. 나는 도심의 고급 레지던스에 체크인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절대적인 자유를 느꼈다. 화려한 감옥도 피를 빨아먹던 모자도 없는 공기는 달콤하기까지 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른 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이혼 서류를 처리할 시간을 잡았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였다. 그리고 이태민 일가의 지옥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내가 떠난 그날 밤, 쇼는 바로 시작되었다. 나중에 나는 그럭저럭 안면이 있던 아파트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그날 밤의 장관에 대해 전해 들었다. 아주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낮춘 채 감출 수 없는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
내가 떠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밤 10시쯤 검은색 현대 그랜저 한 대와 스타렉스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고 했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양복을 입은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의 무표정한 얼굴, 목과 손목에는 흉악한 문신이 언뜻 보였다. 선두에 선 남자는 금태 안경을 써서 점잖게 보였지만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마스터키로 공동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직행했다. 어머, 수민 씨는 몰라. 아주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속삭였다. 그때 우리 영감님이 마침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다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다니까. 그 기세가 꼭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 같았대. 그 무리가 정중하게 1702호의 문을 두드렸을 때 이태민과 그의 어머니는 아마 나의 가출에 대해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문 밖의 사람들을 본 이태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태민 씨, 안녕하십니까? 금태 안경을 쓴 남자, 즉 김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금성 캐피탈입니다. 실례지만 대금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이태민의 어머니는 불청객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내게 부리던 행패를 그대로 부리려 했다.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하 직원이 건넨 서류철을 받아 느릿느릿 펼쳤다. 사모님,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주택담보계약서를 이태민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시가 20억이 넘는 이 아파트가 5억 원의 대출을 담보로 금성캐피탈의 헐갑에 저당 잡혔다는 내용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치명적인 부속 서류인 신체 포기 각서가 있었다. 원금 및 이자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시 본인 이태민은 본인의 신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모든 장기를 포함한 신체 처분 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이태민의 서명과 붉은 지장이 조명 아래 유난히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마침내 기억해냈다. 3년 전 불법 도박 사이트 빚쟁이들에게 막다른 길로 몰렸을 때 김 사장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악마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것을. 그때 그는 돈만 빌려서 한탕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박수민이 바보처럼 끼어들어 내 전문성과 신용을 담보로 김 사장과 재협상했고 거의 회수 불가능했던 이 빚을 고액의 이자만 제때 내면 원금 상환은 잠시 유예한다는 한 가닥 희망이 남은 계약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난 3년간 매주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칼같이 이자를 입금했다. 이것은 김 사장에게 안정적이고 짭짤한 수입원이 되었고 이태민 일가가 무사할 수 있었던 부적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부적을 직접 찢어버린 것이다. 박수민 씨께서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계약서에 따라 보증이 해지되거나 이자 지급이 3시간 이상 연체될 경우 저희는 즉시 원금 5억 원과 지난 3년간의 모든 연체료 및 위약금을 합산하여 총 8억 4천만 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8억, 시어머니의 비명이 천장을 뚫을 듯 했다. 이태민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더듬거렸다. 저 이제 과장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요. 갚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갚을게요. 김 사장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선생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매주 내셔야 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 원입니다. 선생님 한 달 월급으로 저희 일주일치 이자도 못 내십니다. 뭘로 갚으시겠다고요? 이태민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온 건 이 신체 포기 각서를 이행하실지 아니면 저희가 이 아파트를 바로 인수해서 빚을 대신하게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사장은 서류철을 덮었다. 안경 너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부터 제 동료 몇 명이 여기서 잠시 머물면서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이제 선생님은 저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시니까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뒤에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중 하나는 신발을 벗어 비싼 티 테이블 위에 발을 턱하니 올려놓기까지 했다.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이태민의 어머니가 눈을 뒤집고 그대로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태민은 한 무더기의 걸레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의 허황되고 위태로운 저엿한 인생은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났다. 그 후 일주일은 이태민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평온하고 효율적인 일주일이었다. 나는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관계 파탄, 배우자의 거액 채무 은닉 등 중대한 귀책 사유를 근거로 신속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가 혼인 전에 발생했고 명확한 개인 대출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나에게 극도로 유리했다. 물론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공동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나는 매일 레지던스에서 일을 처리하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한때 부리집이었던 그곳에서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했다. 현실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금성 캐피탈 사람들은 프로였다. 그들은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을 잘 알았다. 그들은 이태민 모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폭력도 가하지 않았다. 그건 가장 저급한 수단이고 증거를 남기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고차원적인 소리 없는 고문을 택했다. 대여섯 명의 덩치 큰 남자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아파트에 눌러앉았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거실에 모여 카드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TV를 보며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맥주 캔, 담배꽁초가 사방에 널렸고 한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던 비싼 카페투은 금세 쓰레기장처럼 변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다시 한번 행패를 부리려 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울고 소리치며 강도, 조폭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상대는 순순히 당해주던 내가 아니었다. 패거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남자가 카드게임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무표정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접이식 칼을 꺼내 느릿느릿 자기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과 칼날에 반사된 성광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을 목구멍에 틀어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고 결국 자기 방으로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 다시는 감이 나오지 못했다. 이태민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금성 캐피탈 사람들이 회사로 찾아올 것을 알기에 출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가 매일 하는 유일한 일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비난이었다. 박수민, 이 독한 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음에는 울음 섞인 애원이었다.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줘. 김 사장한테 말 좀 해줘. 제발.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내 말 들을게. 마지막에는 절망적인 저주였다. 너 천벌 받을 거야. 내가 죽어서도 절대 너 용서 안 해. 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한 통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새 번호로 바꿨을 뿐이다. 천벌. 내가 지난 3년간 겪은 고통이 바로 그가 받을 벌을 미리 당겨 쓴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와서 원금의 이자까지 한꺼번에 돌려받을 뿐이었다. 일주일의 기한은 금방 다가왔다. 이태민은 당연히 8억 4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8억은커녕 800만 원도 없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친구들은 그가 망하자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를 피했다. 김 사장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뒤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함께였다. 이 선생님, 다른 선택지가 없으신 것 같군요. 김 사장의 말투에는 일말의 안타까움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그럼 저희는 계약서대로 이 아파트를 인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강제 경매 절차는 가장 직접적이고 난폭한 정리로 간소화되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검은 양복 사내들의 감독 아래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니, 던지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시어머니가 보물처럼 여기던 자개장, 이태민이 새로 산 75인치 초대형 TV, 내가 한때 정성껏 골랐던 장식 그림들. 이 집의 중산층적 체면을 상징하던 모든 물건들이 아파트 단지 앞 공터에 난폭하게 쌓여갔고 온 동네 주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뛰쳐나가 가구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마치 먹이를 지키려는 암컷 짐승처럼 발악하다가 덩치 큰 남자에게 병아리처럼 가볍게 들려 옆으로 치워졌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횡설수설 나를 저주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저주했다. 이태민은 넋이 나간 인형처럼 그 아수라장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삿짐센터 직원이 그의 옷장에 있던 명품 양복들까지 내던졌을 때 그는 비로소 정신이 든 듯 그가 가장 아끼던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가 정직원이 된 후 내가 준 신용카드 한도로 산 것이었다.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김 사장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미소 지었다. 이 선생님, 진정하세요. 이런 것들 다 합쳐봐야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직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는 화제를 바꿨다. 아, 맞다. 깜빡했네요. 오늘 오전에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공식적으로 선생님 회사에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거액 채무 문제가 회사의 신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요. 듣자 하니 회사 감사팀에서도 선생님이 이전에 담당했던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태민의 몸이 급격히 굳었다. 그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장부상으로 저질렀던 몇몇 사소한 조작들을 떠올렸다. 평소에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을 일들이지만 한번 표적이 되면 만회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일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는 회사명의 실추 및 법무상 비위 혐의로 즉시 해고되었다. 휴대폰이 그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버팀목 그 어엿한 직장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파트에서 쫓겨나던 날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렸다. 이태민과 그의 어머니는 낡은 보따리 몇 개를 들고 갈 곳 없이 아파트 정문에 처량하게 서 있었다. 한때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던 경비원은 이제 경멸과 냉소가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새로 산 차를 몰고 그들 곁을 천천히 지나쳤다. 차창이 그들의 저주와 울부짖음을 차단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처럼 바라보았다. 복수의 쾌감도 통쾌한 희열도 없었다. 내 마음에는 그저 전례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직접 불을 붙인 이 거대한 불길은 마침내 나를 3년간 가두었던 감옥을 그 안의 모든 것과 함께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바람을 맞으며 나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사이자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다. 2년 후, 나는 억압적인 기억으로 가득한 서울을 떠나 부산에 정착했다. 과거에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고 뜻이 맞는 파트너 몇 명과 함께 나만의 재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곧 부산 금융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어 조용히 헌신하던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회사 대표 박수민으로서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잡지 인터뷰에 응하고 기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재무 자문을 제공했다. 나는 세련된 단발머리로 잘났고 옷차림도 과거의 부드럽고 현명한 스타일에서 지금의 심플하고 당당한 스타일로 바뀌었다.
헬스를 시작하고 필라테스를 배웠으며 주말에는 해변에서 서핑을 즐겼다. 지난 3년간 나 자신에게 빚졌던 삶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내 세상은 더 이상 차가운 숫자와 끝없는 빛만 있는 곳이 아니라 햇살과 파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물론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최진혁, 점고 유능한 검사였다. 우리는 친구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는 이태민처럼 번지르르한 말을 할 줄도 로맨틱한 기술을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항상 진심 어린 존중과 감탄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가 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복잡한 사건 때문에 밤을 새울 때면 조용히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 그와 함께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한 경험인지 느꼈다. 나는 위장할 필요도, 헌신할 필요도,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진혁과 손을 잡고 광안리 해변 근처 상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우리는 저녁에 어느 식당에 갈지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 골목 어귀를 지날 때 내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익숙한 인형이 찌그러진 폐지 상자들을 낡은 손수레 위로 힘겹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은 구부정했으며 더럽고 낡은 솜 잠바를 입고 있었다. 나의 전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마찬가지로 초췌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땅에 쭈그려 앉아 멍하니 낡은 신문지를 끈으로 묶고 있었다. 이태민이었다. 2년 만에 본 그는 20살은 더 늙어 보였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과장은 이제 눈빛이 흐릿하고 온몸에서 삶에 완전히 짓밟힌 패배자의 기운을 풍겼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고 그저 조금 멍한 기분이 들었다. 저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다. 나는 진혁의 소매를 살짝 당기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그냥 가자. 하지만 운명은 기어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주선하려는 듯했다. 우리가 몸을 돌리는 순간 전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나를 본 순간 즉시 원독의 빛을 뿜어냈다. 박수민. 그녀는 야수 같은 울부짖음을 터뜨리며 손에 든 상자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골목에서 뛰쳐나와 내게 달려들었다. 마른 손가락이 독수리 발톱처럼 펼쳐져 내 얼굴을 향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를 망쳤어. 내가 너랑 같이 죽을 거야.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고 진혁의 반응은 나보다 빨랐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몸으로 내 앞을 막아섰다. 마치 무너지지 않는 벽처럼. 그는 전 시어머니가 휘두른 손목을 단단히 잡았다. 힘은 많이 주지 않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주머니, 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진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하신 행동은 폭행미수에 해당합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의 강력한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저항하는 것도 잊었다. 이태민도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눈앞에 당당한 남자와 그가 보호하듯 뒤에 세운 나를 보고 질투와 수치심,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놔. 이태민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진혁은 그를 상대하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안에 증명서가 드러났다. 금빛 검찰 배지가 햇빛 아래 반짝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최진혁 검사입니다. 그는 눈앞의 모자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청으로 가서 방금 전 폭행 미수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검사라는 세 글자는 청천벽력처럼 전 시어머니와 이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들의 얼굴에서 원망과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뼛속 깊은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전 시어머니의 손목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태민도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진혁은 손을 놓고
나를 더욱 단단히 자기 뒤로 감쌌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한때 내 코앞에서 기생충지라고 욕하던 여자가 이제 걸레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한때 우스꽝스러운 자존심 때문에 나를 배신했던 남자가 이제 길거리 쥐새끼처럼 움츠러든 모습을, 문득 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없으면 더 잘 살 거라고. 지금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진혁에게 안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자. 진혁 씨 예약한 식당 자리 취소되겠다. 그래.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몸을 돌려 이 더러운 곳을 떠났다. 우리 등 뒤로 전 시어머니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내 시장의 소음과 파도 소리에 묻혀 다시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기생충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기생충은 숙주를 떠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난 기생충이 아니다. 나는 한때 그들의 온 세상을 비추던 태양이었다. 태양이 떠나기로 마음먹은 순간 그들의 세상엔 영원한 어둠만이 남을 뿐이다.